안녕하세요. 시지프스의 책방지기입니다. 동지도 지나고 겨울 추위가 맹위를 떨치는 요즘인데요. 동지가 지나면 낮의 길이가 노루 꼬리만큼 조금씩 길어진다는 옛날 얘기도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적 겨울에는 따뜻한 방에 모여 앉아서 군고구마나 군밤을 까서 먹으면서 할머니께서 옛날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냈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겨울 어떻게 보내시고 계시는지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딱따구리 그레이트북스 대도둑 호첸플로츠인데요. 대도둑 호첸플로츠는 독일의 아동문학가 오트프리트 프로이슬러가 1962년에 발표한 책으로, 호첸플로츠 이야기는 대도둑 호첸플로츠, 호첸플로츠 다시 나타나다, 호첸플로츠 세 번째 나타나다 등 3부작으로 구성되어 있는 소설입니다. 독일에서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드라마로도 방송되고 영화나 연극으로도 만들어질 만큼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하는데요. 작가 프로이슬러는 1972년 국제 안데르센상을 수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책 내용 중 도둑에게 잡히다 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대도둑 호첸플로츠를 만나러 가보실까요? 일곱 개의 칼을 가진 사나이. 어느 날 카스파르의 할머니는 집 앞이 햇볕 바른 긴 의자에 걸터 앉아 커피를 갈고 있었습니다. 커피 가는 기계는 카스파리 동무인 제펠과 함께 할머니의 생일날에 축하 선물로 보내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둘이서 연구하여 만들어낸 새로운 기계였습니다. 손잡이를 돌리면 5월은 모든 것이 새롭게 라는 노래가 흘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랍니다. 커피를 가는 이 새로운 기계를 받고 난 다음부터 할머니는 커피를 가는 일이 몹시 즐거워서 커피를 전보다도 2배나 더 많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벌써 2번째나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 갈기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뜰이 풀 덤불 속에서 부스럭부스럭 뚝뚝 하는 소리가 나더니 잇따라 사나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걸 이리 내놔. 할머니는 무엇인가 싶어 얼굴을 쳐들며 코끝에 걸린 안경을 조금 치켜 올렸습니다. 눈앞에는 낯선 사나이가 서 있었습니다. 시커먼 수염을 더부룩히 기른 무섭게 생긴 매부리코의 사나이였습니다. 빨간 깃을 단 태가 넓은 모자를 쓰고 오른손에는 권총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걸 내놓으라고 했잖아. 그렇지만 할머니는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실례지만 당신은 누구신데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거요? 할머니는 화를 내면서 소리쳤습니다. 무엇하러 왔소? 그런 큰 소리를 지르면 못 써요.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그러자 낯선 사나이는 싱긋 웃었습니다. 사나이가 쓴 모자의 끝에 달린 깃털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신문을 읽지 못했소? 잘 생각해봐요. 그때야 비로소 할머니는 사나이의 널찍한 가죽 뒤에 긴 칼 한 자루와 7자루의 단도가 꽂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간 할머니는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잔뜩 겁을 먹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대도둑 호첸플로츠요? 그렇지, 그게 바로 나요. 하고 7개의 단도를
찬 사나이가 말했습니다. 떠들면 안 돼. 떠들면 용서 없다. 어서 그 커피 가는 기계를 이리 내놔. 무슨 소리야? 이건 당신 게 아니란 말이야. 잔소리 마라 하고 대도둑 호첸플로츠는 외쳤습니다. 자,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내가 셋을 세는 동안에 그렇게 말하면서 대도둑은 권총을 겨누었습니다. 제발 부탁이니 그만둬줘요. 이건 줄 수 없어요. 생일 기념으로 선물 받은 것이라오. 이건 손잡이를 돌리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지. 그러니까 나도 갖고 싶단 말이야. 대도둑은 내뱉듯이 말했습니다. 손잡이를 돌리면 노래가 나오는 커피 가는 기계를 나도 갖고 싶단 말이야. 자, 잔소리 말고 이리 내놔. 할머니는 하는 수 없이 큰 한숨을 내쉬며 그 기계를 내주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호첸플로츠는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신문에 나지 않는 때가 거의 없었습니다. 누구 할 것 없이 이 사나이를 몹시 무서워했습니다. 순경인 딜펠모자 아저씨조차 겁을 낼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면 그렇지. 얼른 내놓는 게 좋아. 호첸플로츠는 그렇게 말하면서 흐뭇한 얼굴로 커피 가는 기계를 자루 속에 집어넣더니 왼쪽 눈을 가늘게 뜨고 오른쪽 눈으로 할머니를 날카롭게 쏘아보면서 자, 똑똑히 들어봐. 지금부터 그 긴 의자에 앉은 채 한 발짝도 움직이면 안 돼. 그대로 작은 소리로 999까지 세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어째서? 하고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그건 999까지 세고 나서는 도움을 청해도 좋다는 말이야. 하지만 그 전에는 절대로 안 돼.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혼을 내줄 테다. 알겠지? 알았소. 하고 할머니는 혼자 말하듯이 대답했습니다. 나를 속일 궁리를 해서는 안 돼요. 호첸플로츠는 이렇게 말하면서 한 번 더 할머니 코끝에 권총을 들이대 보이고 뜰 저쪽 울타리를 뛰어넘더니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카스파르 할머니는 새파랗게 질려 집 앞이 긴 의자에 앉은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대도둑은 도망쳐 버린 것입니다. 커피 가는 기계도 없어졌습니다. 한참 지나서야 할머니는 겨우 술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도둑이 말한 대로 999까지 세었습니다. 하나, 둘, 셋,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게 말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몹시 흥분하고 있었기 때문에 몇 번이나 틀리게 세었습니다. 적어도 12번은 다시 시작했을 거예요. 드디어 999까지 세어가다가 할머니는 찢어지는 듯한 소리를 지르면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그만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카스팔과 그의 친구 제펠은 빵집으로 가서 밀가루 한 자루와 이스트를 조금, 그리고 설탕 1kg을 샀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유 가게에 들려 맛있는 크림도 사려는 것입니다. 내일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면 할머니 댁에서는 복숭아가 든 과자를 만들도록 되어 있답니다. 거품이 이는 크림을 바른 복숭아 과자입니다. 카스팔과 제펠은 벌써 일주일 전부터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이봐 제펠 하고 카스팔은 제펠을 부르면서 말했습니다. 난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되고 싶어. 왜? 하고 제펠이 물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크림 바른 복숭아 과자를 날마다 먹을 수 있거든. 그럼 콘스탄티노플 황제는 크림을 바른 복숭아 과자를 매일 먹나? 카스팔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것은 나도 몰라. 그렇지만 만약 내가 콘스탄티노플 황제라면 나는 반드시 그렇게 할 거야. 나도 그럴 테야. 제펠은 코를 벌렁거렸습니다. 너도? 하고 카스파는 물었습니다.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 왜? 그건 왜냐하면 콘스탄티노플 황제는 한 사람밖에 없지 않아. 두 사람이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미 황제가 되어 있는데
내가 또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될 턱이 없잖아. 그 정도의 것도 모른다면 곤란한데. 그럼 하고 제펠은 그럼 우리 둘이 번갈아 가며 황제가 되면 되겠다. 내가 일주일, 그 다음엔 내가 일주일씩 말이야. 그거 참 멋있구나. 카스팔이 말했습니다. 좋아.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먼 곳에서 누군지 도움을 청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런, 저 소린 할머니 목소리가 아냐? 하고 제펠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래, 저 소리는 할머니 목소리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모르겠는걸. 뭔가 좋지 않은 일이라도. 빨리 가보자, 빨리. 카스팔과 제펠은 곧장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댁이 정원 입구에서 두 사람은 하마터면 순경 아저씨 딤펠모자씨와 부딪힐 뻔했습니다. 순경 아저씨도 도움을 청하는 소리를 듣고 달려온 것입니다. 이봐, 조심해. 하고 순경 아저씨는 버럭 소리쳤습니다. 공무방해란 말이야. 순경 아저씨는 카스팔과 제펠의 뒤를 성큼성큼 따라갔습니다. 뜰에 들어와 보니 긴 의자 앞 잔디밭 위에 할머니가 쓰러져 있지 않겠습니까? 불쌍하게도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이었어요. 죽은 거야? 하고 제펠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물었습니다. 죽다니 무슨 소리야? 카스팔이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냥 기절했을 뿐인 것 같아. 모두들 힘을 합쳐 조심조심 할머니를 안방의 소파로 옮겼습니다. 카스팔이 할머니의 얼굴과 손에 찬물을 조금씩 뿌리니까 할머니는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맞혀봐라 하고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요? 하고 카스팔과 제펠이 물었습니다. 도둑이 들어왔었다. 뭐라고요? 순경 아저씨 딤펠모자 씨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도둑이 들어왔다니 그 도둑이란 어떤 녀석입니까? 대도둑 호첸플로츠.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그렇다면 서류를 꾸며야 됩니다. 순경 아저씨는 정색을 하며 연필을 꺼내 들고 수첩을 펼쳤습니다. 자, 할머니 천천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진짜로 일어난 일을 똑똑하게 너무 서두르지 말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못 받았으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너희들 둘은 하고 순경 아저씨는 카스팔과 제펠을 보며 말했습니다. 서류를 다 꾸밀 때까지 조용히 있어야 해. 이건 공무니까 말이야. 알겠지? 할머니는 모든 것을 남김없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나의 소중하고 새로운 커피 가는 기계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순경 아저씨가 겨우 쓰기를 끝내고 수첩을 접었을 때 할머니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지요. 하고 순경 아저씨는 대답했습니다. 그럼 되찾을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글쎄요, 그건 좀... 우선 대도둑 호첸플로츠를 잡아야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아직 숨어있는 곳도 모르는 형편이니 아무튼 그놈은 꽤가 많은 녀석이어서요. 벌써 2년 반이나 경찰의 눈을 속이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 녀석을 숨도 못 쉬게 해주겠소. 그렇다면 저희들 경찰이 바라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열렬한 협조입니다. 열렬한 무엇이라고 하셨어요? 카스팔이 물었습니다. 순경 아저씨 딤펠모자 씨는 카스팔을 나무라듯이 놀아보며 카스팔, 너는 기가 먼 모양이구나. 내가 말했지 않니? 우리 경찰이 바라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열렬한 협조라고 말이야. 그건 무얼 말하는 거예요? 그건 말하자면 모두들 우리 경찰과 함께 힘을 합해 그 녀석을 잡도록 하자는 것이지. 예. 하고 카스팔은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 녀석을 잡기만 하면 경찰에 협조하는 것이 되지요? 그야 물론 첫째가 하는 협조지. 하고 순경 아저씨는 머리를 끄덕이고 나서 콧수염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먼저 그렇게 위험한 일에 나서지? 넌 누가 먼저 나서리라고 생각하니? 그야 물론 저희들입니다. 하고 나서 카스팔은 제펠에게 말했습니다. 같이 해볼래, 제펠? 하고 말고 제펠은 빙그레 웃으며 또 말했습니다. 경찰에 협조해야지. 호첸플로츠는 반드시 우리 손으로 잡고 말 테야.
할머니는 걱정했지만 카스팔과 제펠은 결심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대도둑 호첸프로츠를 잡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새로운 커피 가는 기계를 찾아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호첸프로츠가 숨어 있는 것도 모른다니 정말 분한 일입니다. 우리 어떻게 해서라도 그 녀석이 숨어 있는 곳부터 알아내자 하고 카스팔이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사람은 일요일 점심때까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갑자기 카스팔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웃음니? 하고 제펠이 물었습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좋은가를 이제야 깨달았거든. 어떻게 무슨 일인데? 곧 알 수 있게 돼. 카스팔과 제펠은 할머니 집 지하실에서 속이 빈 낡은 감자 상자를 꺼내들고 뜰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삽으로 하얀 모래를 퍼서 상자에 가득 채웠습니다. 다음엔 어떻게 하니? 다음엔 여기에 뚜껑을 해 달아야지. 제펠이 감자 상자에 뚜껑을 덮자 카스팔은 못 12개와 새망치를 가져왔습니다. 자, 못을 박어, 제펠. 될 수 있는 대로 단단히 박아야 돼. 제펠은 머리를 끄덕이고 나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망치를 내리치다가 처음부터 눈에서 불이 날 만큼 세게 엄지손가락을 때려버렸습니다. 아이쿠, 아구구. 그래도 이를 악물고 용기 있게 박았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감자 상자 뚜껑을 못 박는 시험이라도 치르는 사람 같았어요. 그러는 사이에 카스팔은 광에서 굵은 붓을 가지고 나와 이번에는 빨간 물감을 풀었습니다. 카스팔이 그 병과 붓을 들고 나온 것은 제펠이 마침 57번째나 엄지손가락을 때리면서 뚜껑에 단단히 못을 박고 난 뒤였습니다. 그만하면 됐어. 이번에는 내 차례야. 하고 카스팔이 말했습니다. 카스팔은 붓에 빨간 물감을 듬뿍 찍었습니다. 제펠이 깜짝 놀란 것은 멀리 떨어져서도 확실히 보일 만큼 큰 글자로 감자 상자에 황금 조심이라고 썼기 때문이었어요. 대체 무엇을 하려고 이러는 것일까 하고 제펠은 머릿속으로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지만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봐 제펠 하고 카스팔이 말했습니다. 거기서 눈을 부릅뜨고 엄지손가락만 빨고 섰지 말고 광에 가서 손수레를 끌고 나와. 손수레를? 제펠은 강으로 들어가서 카스팔이 말대로 손수레를 밀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손수레에다 상자를 싣는 일을 도왔습니다.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두 사람은 마치 짐을 끄는 황소처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씩씩거렸습니다. 일요일에 이런 꼴을 당하다니 하고 제펠은 투덜거렸습니다. 오늘은 할머니 댁에 크림을 바른 복숭아 과자가 없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거기에다 지금 이렇게 힘든 일까지 하게 되었으니 말이에요. 그렇지만 마침내 두 사람은 상자를 실었습니다. 다음엔 어떻게 하지? 하고 제펠이 물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야. 카스팔은 호주머니에서 송곳을 꺼내 상자 밑바닥에 작은 구멍을 뚫었습니다. 송곳을 뽑으니 모래가 솔솔 새어나왔습니다. 됐어 하고 카스팔은 흐뭇한 듯이 말했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카스팔은 성냥개비를 칼로 깎아 뾰족하게 만들어 금방 뚫은 구멍에 끼워 막았습니다. 제펠은 카스팔이 하는 짓을 머리를 흔들어 보고 있었습니다. 미안하지만 하고 제펠이 말을 계속했습니다. 난 이제 너를 안 따라갈 테야. 안 간다니 아주 간단해. 내일 아침 둘이서 상자를 실은 채 수레를 끌고 숲속으로 가는 거야. 숲속에선 호첸플로츠가 숨어서 기다릴 거야. 그 녀석은 우리들을 발견하면 상자에 쓰인 글을 읽고 금이 들어있는 줄 알 거란 말이야. 하하하. 옳지 하고 제펠이 손뼉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엔 그러면 그 녀석은 말이지 상자가 탐이 날 거야. 우리들은 그 녀석이 우리를 쫓아오거든 그냥 도망치잔 말이야. 그러면 호첸플로츠는 상자를 뺏어가지고 끌고 갈 테지 뭐. 어디로 갈 것 같니?
내가 알 턱이 없잖아. 난 혼체프로추가 아니니. 그렇지만 짐작은 할 수 있지. 제펠, 그 녀석은 상자를 끌고 그 녀석이 숨어 있는 곳으로 갈 거야. 그러면 가는 도중 상자 구멍에서 모래가 흘러나와 숲속에 가느다란 모래줄이 남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들은 호첸프로추가 숨은 집이 어디 있는지 그 모래 자국만 따라가면 알 수 있지. 모래가 우리들을 안내해 주는 거야. 어때? 기막힌 생각이지? 아, 그거 참 멋있는데 하고 제펠이 소리쳤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그렇지만 잊어서는 안 돼. 도망가기 전에 성냥개비 뽑는 걸. 걱정 말라니까 하고 카스팔은 뽐내듯이 말했습니다. 나한테 맡겨도 그건 똑똑히 생각해 두었으니까 말이야. 그런 말을 하고 나서 카스팔은 손수건에다 커다랗게 매듭을 만들었습니다. 도이칠란드에서는 생각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손수건에다 매듭을 만들어 둔답니다. 대도둑 호첸프로추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꼼꼼한 사나이였습니다. 여름철에는 일요일을 빼놓은 매일 아침 6시에 반드시 일어나 늦어도 7시 30분에는 숨은 곳에서 나와 일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아침 8시부터 숲속이 고사리 덤불 그늘에 몸을 숨기고 만원경으로 큰 길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웬일인지 벌써 9시 30분이 되었는데도 전혀 일가리가 없었습니다. 재수 없는 날이로군. 호첸플로추는 투덜거리며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 슬슬 다른 직업을 찾아야겠는데 요즘은 돈도 별로 안 벌리는데 머리만 많이 쓰인단 말이야. 호첸플로추가 코담배를 속옷으로 집어 냄새를 맡을까 하고 마구 먹었을 때였습니다. 일하는 동안에는 이런 일이 좀처럼 없었습니다. 큰 길에서 덜커덕 손수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뭘까? 호첸플로츠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기다리고 있던 것이 헛수고가 아니었는지도 모르겠는걸. 그는 담배 싼지 대신 다시 만원경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손수레를 밀면서 숲 모퉁이를 돌아 큰 길에 나타난 것은 두 소년이었습니다. 수레에는 큰 상자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 상자는 보기에도 무거운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부지런히 수레를 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틀림없이 카스팔입니다. 끝이 뾰족한 털모자를 썼기 때문에 먼 곳에서도 카스팔임을 곧 알 수 있지요. 나머지 한 사람은 누구냐고요?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카스팔이라면 하나는 친구 제페림에 틀림없죠. 그 정도쯤 호첸프로추가 모를 턱이 없습니다. 내가 알고 싶은 건 상자 속의 물건이지 하고 호첸프로추는 생각했습니다. 저런 상자에 뭔가 씌어 있군요. 빨갛게. 똑똑하게 씌어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황금주의 하고 대도둑 호첸프로추는 읽었습니다. 그리고 잇따라 2번, 3번 읽었습니다. 잘못 읽은 것이나 아닐까 하고요. 틀림없습니다. 잘못 읽지는 않았습니다. 기다린 보람이 있어서 도둑질 운이 또 트였을지도 모릅니다. 자기의 직업을 그만두지 않는 편이 역시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첸플로추는 서둘러 허리에서 곤충을 뽑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레를 끌고 오는 카스팔과 제펠이 대여섯 걸음 앞까지 가까이 다가올 때까지 기다린 다음 빠른 걸음으로 큰 길로 나아갔습니다. 손들어! 호첸프로추는 큰 소리로 겁을 주었습니다. 안 들면 쏜다. 카스팔과 제펠은 얼른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만 대도둑은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좋아, 두 대통령 각하. 빨리빨리 도망치는 게 좋을 거야. 대도둑은 도망치는 두 사람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난 말이야 이 상자만 도망치지 않으면 돼. 헤헤. 대도둑은 큰 소리로 우저젖히고 곤충을 허리춤에 꽂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상자를 여기저기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못을 박아 놓았군. 당연한 일이지. 금이 들어있으니까 말이야.
속을 자세히 들여다볼까? 아니야, 그보다도 여기서 빨리 도망을 쳐야 해. 카스팔과 제펠 녀석은 틀림없이 경찰서에 갔을 테니까. 내가 경찰을 무서워할 줄 알고? 헤헤, 천만의 말씀, 그럴 리가 없지. 왜냐하면 나는 대도둑 호첸플로츠님이거든. 아, 그렇지만 조심은 해야지. 호첸플로츠는 무거운 상자를 재빨리 등에 짊어졌습니다. 숲속의 오솔길은 수레를 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레는 길 옆에 있는 개울 속에 발로 차 던져버렸습니다. 호첸플로츠는 풀 덤불과 나무 사이로 빼앗은 물건을 짊어진 채 숨을 헐떡이면서 숨어 사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호첸플로츠는 돌아가는 발걸음을 너무 서둘렀기 때문에 등의 상자가 차츰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카스팔은 도망가는 마지막 순간에 성냥개비를 뽑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상자 바닥에 뚫린 구멍에서 작고 흰 모래알이 계속 흘러내려 호첸플로츠가 걸어가는 뒤로 한가득이 가느다란 줄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숨어 사는 곳으로 들어가자 호첸플로츠는 상자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 안으로 빗장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연장 상자에서 새망치와 집게를 꺼내어 빼앗은 물건인 상자의 뚜껑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호첸플로츠는 경험이 많은 도둑이므로 이런 일은 쉽게 해낼 수 있었기 때문에 뚜껑을 뜯는 데는 그다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호첸플로츠는 상자 위에 몸을 구부리고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호첸플로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상자 안에 있는 것은 모래뿐, 모두가 흔해 빠진 하얀 모래뿐이었어요. 이 녀석들이, 대도둑은 이를 뿌드득 갈았습니다. 나를 놀렸구나. 호첸플로츠는 두 손으로 도둑질할 때 쓰는 칼, 등이 휘어진 칼을 거머쥐고 죄 없는 감자 상자에 달려들어 마구 휘두르며 칼질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끝내는 튼튼한 참나무로 만들어진 두꺼운 식탁마저도 두들겨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문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된 일일까요? 눈앞이 땅바닥에 가늘고 흰 모래줄이 그려져 있지 않겠어요? 그것은 숲속에서부터 바로 자기가 숨어 사는 곳까지 줄곧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곧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호첸플로츠는 멍청이가 아니었습니다. 호첸플로츠는 뿌드득 이가는 소리를 냈습니다. 카스팔과 제펠, 이 녀석들이 제법 나를 속이려 들었구나. 지금부터 거꾸로 내가 습격을 해줄 테다.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두 꼬마 녀석들, 지금부터 단단히 각오해 두어야 할걸. 복수다, 복수하는 거다 하고 호첸플로츠는 분해서 못 견디겠다는 듯이 입에 거품을 물고 중얼거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어코 복수를 하겠다는 것이죠. 카스팔과 제펠이 달려간 곳은 경찰서가 아니라 숲속의 다음 모퉁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풀덤불 속에 기어들어가서 숨었습니다. 그리고 호첸플로츠가 감자 상자를 둘러매고 사라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고 나서 두 사람은 아주 흐뭇해졌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저 사나이도 불쌍하거든 하고 제펠이 혀를 끌끌 찼습니다. 어째서 그렇지? 하고 카스팔이 물었습니다. 그렇지 뭐야. 그 무거운 상자를 혼자서 메고 가야 하지 않냐 말이야. 제발 발바닥이 평평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저 사나이 말이야. 카스팔은 불평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런 녀석은 저 상자 무게로 허리가 굽어져서 걷지도 못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잊어서는 안 돼. 야, 저 사나이는 도둑이야. 할머니의 커피 가는 기계를 훔쳐갔단 말이야. 두 사람은 숲 모퉁이의 풀덤불 속에 오랫동안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심조심 아까 호첸플로츠에게 습격받은 곳까지 되돌아갔습니다. 빈 손수레는 바퀴를 하늘로 쳐든 채 큰 길가의 개울에 보기 흉하게 나둥그러져 있었습니다. 손수레가 참 멋지게 굴러있군 하고 카스팔이 말했습니다. 우리들이 돌아올 때까지도 그대로 있을 거야. 그런데 문제의 모래 자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찾는 데는 그다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숲속으로 모래 자국이 또렷이 나 있었거든요.
카스팔은 대뜸 그 모래자국을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제펠이 카스팔의 옷자락을 꽉 붙들었습니다. 잠깐, 그러기 전에 우리들은 변장을 해야 돼. 변장이라니, 뻔하지 않아. 대도독 혼체프로추가 우리들을 알아차리지 못해 꾸며야지. 그것도 그렇겠군. 하지만 변장하여 입을 옷을 갑자기 어디서 구해온담? 아주 쉽지. 내가 내 모자를 네게 빌려주고 그 대신 나는 너희 뾰족 모자를 바꿔 쓰는 거야. 그래서 내 모자는 내가 어떻게 하는 거야? 시시한 소리 묻지 마. 쓰는 거지 뭐. 안성맞춤이지. 바보 같은 소리 마. 하고 카스팔이 핀잔을 주었습니다. 제펠이 알프스식 모자는 카스팔에게는 너무나 컸으므로 도무지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꼴을 무엇이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렇지. 마치 멍청이 서 있는 허수아비 같다면 안 맞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펠은 그래도 괜찮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멋있는데? 제펠은 말했습니다. 그쯤 꾸미면 넌 줄 모를 거야. 그럼 내가 뾰족 모자를 쓴 모습은 어때? 이상한 걸. 카스팔이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그 모양을 본다면 또다시 단번에 기절하실 거야. 이만하면 안심할 수 있어. 대도독 호첸프로츠는 틀림없이 우리인 줄 모를 거야. 자, 가자. 카스팔과 제펠은 호첸프로츠가 숲속의 땅바닥에 남겨두고 간 가느다란 모래자국을 따라 계속 갔습니다. 모래자국은 매우 또렷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숲속은 차차 울창해지고 어두워졌습니다. 제펠은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도둑이 있을 것 같은 숲속이로군. 아무튼 우리가 보기 좋게 변장을 한 것이 다행이었어. 그럭저럭 두 사람이 1시간 동안 걸어왔을 때였습니다. 앞서 걸어가던 카스팔이 갑자기 발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제펠이 물었습니다. 숲속의 땅바닥에 있는 모래자국이 두 갈래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한 가닥의 모래자국이 갑자기 두 갈래로 되었어요. 한 가닥은 오른편으로, 또 한 가닥은 왼편을 향해 뻗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설명할 수 있겠어, 제펠? 물론 할 수 있지, 카스팔. 두 개의 길 가운데서 어느 한 가닥이 가짜인 게 틀림없어. 그야 그렇지. 그런데 어느 것이 진짜지? 그건 알 수 없어. 시험해봐야지. 가장 좋은 수는 우리들이 따로따로 가보는 거야. 저와 제펠, 너는 오른쪽과 왼쪽이 어느 쪽으로 갈 테야? 제비뽑기로 정하자. 좋아. 카스팔과 제펠은 동전을 던져서 차례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제펠이 동전을 던지자 두 번은 앞쪽이 나오고 한 번은 뒤쪽이 나왔습니다. 그래야 정한 대로 제펠이 왼쪽 길로 가게 되었던 거예요. 잘해. 조심해서 말이야, 제펠. 그래, 카스팔, 너도 잘하도록 해. 알았지? 대도독 호체프로츠는 희죽희죽 웃으면서 검은 콧수염을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상자 속에 남아있던 모래를 뿌려서 또 한 가닥의 모래 자국을 만든다는 멋진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자기로서도 대견스럽고 기뻤던 모양이지요. 틀림없이 카스팔과 제펠은 마음 놓고 따로따로 헤어지겠지요. 모래 자국이 끝난 곳에서 두 사람을 각각 깜짝 놀라게 해서 혼을 내주려고 호첸프로츠는 준비를 다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래 자국은 왼쪽 곳이 진짜였습니다. 말하자면 그것이 도둑의 소굴로 통하는 길이지요. 다만 어렵게 된 것은 소굴 입구의 바로 앞에서 대도둑 호첸프로츠가 곤충을 겨냥하고 혹이 달린 참나무 고목 그늘에 몸을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곤충에는 총알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후춧가루를 뭉친 알이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곤충에는 후춧가루 총알을 쓰는 것이 좋겠다고 대도둑 호첸프로츠는 미리 계산을 잘 해두었던 것입니다. 꼬마 녀석들,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작정일까? 하고 호첸프로츠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올 때가 되었습니다. 호첸프로츠의 짐작이 틀림없다면 숲속에서 모습을 슬슬 나타낼 때가 된 거예요. 짐작은 틀림없었습니다. 나무 사이에서 조그만 모습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새빨간 뾰족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카스팔이다 하고 대도둑은 생각했습니다. 제펠이 카스팔이 모자를 쓰고 있다는 것을
호첸플로츠가 알 턱이 없었습니다. 호첸플로츠는 똑바로 겨냥을 한 다음 천천히 손가락을 굽혔습니다. 찰칵 불꽃이 터진 소리와 함께 하와양 연기가 났습니다. 가련한 제펠은 후춧가루 권총알을 얼굴 한가운데에 맞췄습니다.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재채기와 기침만 줄곧 나왔습니다. 얼굴이 누가 핥히는 듯이 타는 듯이 느껴지고 눈도 몹시 따가웠습니다. 그야말로 큰일이지 뭐예요. 이쯤 되면 대도둑 호첸플로츠는 제펠을 자기 마음대로 다룰 수 있었습니다. 대도둑은 비웃으면서 제펠의 팔과 다리를 송아지의 고삐로 묶어서 등에 메고 소굴로 들어가서 방 구석에 내던졌습니다. 꼴 좋다. 대도둑은 소리쳤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재채기를 해도 좋아. 실컷 해봐. 대도둑은 제펠의 조금 마음을 가라앉히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후추의 독이 얼마만큼 가라앉은 것을 보자 대도둑은 제펠을 발길로 차면서 놀려댔습니다. 안녕하세요, 카스팔. 내 소굴로 잘도 기어왔군. 어때, 마음에 들었나? 불쌍하게도 코감기에 걸리고 말았구나.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된 것도 다 내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일에 뛰어들었기 때문이야. 제펠은 그 말에 대답도 못하고 애취하고 커다랗게 재채기를 했습니다. 몸조심해, 카스팔. 하고 대도둑은 말했습니다. 대도둑이 지금 카스팔이라고 불렀죠. 난 카스팔이 아니야 하고 제펠은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또 재채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지. 호첸플로츠는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카스팔이 아니고 콘스탄티노플 황제라는 걸 나도 잘 알고 있지. 아니라니까, 나는 제펠이야. 알았어. 내가 제펠이라면 나도 경찰관 딘펠모자시이다. 너는 처음 듣는 이야기겠지만 농담이 아니고 나는 정말 제펠이란 말이야. 잔소리 마. 대도둑 호첸플로츠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상 나를 속이려고 해봐. 나는 몹시 화가 올라 너를 이부젓가락으로 실컷 때려줄 테니까. 이봐, 들리나? 찌르릉. 속을 입구 바로 옆에 기둥에 달린 종이 울렸습니다. 이것이 무슨 소리인지 알겠나? 하고 대도둑 호첸플로츠는 물었습니다. 모르겠다고? 알 턱이 없지. 그럼 설명을 해주지. 찌르릉 울리는 건 말이야. 이런 뜻이야. 지금 이 순간에 내 친구 제펠이 구덩이 속에 떨어졌다는 거야. 어떠냐? 놀랍지? 어떻게 된 거야? 할 말이 없어졌니? 그렇지만 안심해. 호첸플로츠님을 마음대로 다뤄본 녀석은 여태껏 없었으니까. 호첸플로츠는 큰 소리로 외치면서 양쪽 넓적다리를 철썩철썩 두들겼습니다. 그리고 침대 밑을 뒤지더니 끈앞을 두세 줄과 자루를 하나 꺼냈습니다. 지금부터 내 친구 제펠을 데리고 와서 내가 여기 있더라도 심심치 않게 해주마. 대도둑은 빈정거렸습니다. 그동안 너는 내가 카스팔인가 아닌가를 잘 생각해 두는 거야. 그럼 천천히 놀고 있거라. 그런데 카스팔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카스팔은 제펠과 헤어져서 자기가 맡은 쪽의 모래자국을 따라가니 점점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카스팔은 저도 모르게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대도둑 호첸플로츠와 나무 뿌리와 가시투성이인 덩굴이 많은 길 때문에 부하가 났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펠의 모자도 성가셨습니다. 제펠의 알프스식 모자가 자꾸만 얼굴을 덮어 씌우며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카스파는 몇 번이나 모자를 밀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잘 매만져서 고쳤어도 발을 한 발 내디뎠을 때는 벌써 모자가 콧등까지 내려왔습니다. 어쩌면 거꾸로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카스파는 모자를 뒤로 돌려보았습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카스파는 줄곧 축 처진 모자를 몇 번이나 위로 밀어 올려야 했습니다. 초록빛 모자는 지치지도 않는지 계속 이마로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우두둑 뚝딱 하고 굉장한 소리가 나면서 카스파는 제펠의 모자와 함께 구덩이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나뭇가지와 풀로 덮어둔 구덩이였습니다. 대도둑이 속을 둘레에는 이러한 구덩이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뜻밖의 일에 가엾은 카스파는 구덩이에 주저앉은 채 엉덩이만 자꾸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뼈 한 개라도 부러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이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정말이지 깊은 구덩이에 떨어져 몸이 쾅 부딪혔을 때에는 뼈가 하나 둘쯤은 부러지기 쉬우니까요. 세상에 이런 못된 짓을 하고 카스파는 생각하면서 구덩이 속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방은 모두 벼랑처럼 깎아내린 미끈미끈한 벽이며 손에 잡히는 건 하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제펠이 있습니다. 제펠이 나타나서 반드시 이곳에서 구해줄 것이 틀림없습니다. 뭐니 해도 제펠은 카스팔의 가장 친한 친구니까요. 벌써 제펠이 오는 것일까요? 카스팔은 길을 곤두세웠습니다. 누군지 가까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누구인지 궁금하던 그 사람은 섭섭하게도 제펠이 아니었습니다. 재수없게도 대도둑 호첸플러츠였습니다. 구덩이 위에 덥수룩하고 시커먼 수염을 기른 얼굴이 불쑥 나타났을 때 카스팔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이 제펠 하고 호첸플러츠가 말을 걸었습니다. 목은 부러지지 않은 모양이로구나. 아저씨에게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하지 않나? 생각해봐라. 호첸플러츠 아저씨가 너를 구해주려고 왔단 말이야. 어쨌든 거기서 나오고 싶지? 카스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나가고 싶어서 못 견딜 지경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밖으로 나가기만 한다면 앞을 내다볼 수가 있을 거예요. 어쩌면 도망칠 기회도 노릴 수가 있을는지 모릅니다. 알겠나? 하고 호첸플러츠는 말했습니다. 정신을 차려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여기서 끈을 단 자루를 내려줄 테니까 자 보이지? 그럼 그 속에 들어가는 거야 제펠. 자루 속으로요? 하고 카스팔은 머뭇거리면서 되물었습니다. 그렇지 자루 속에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하면 끌어올린 다음 꺼내주마. 달리 방법이 없어. 어이 뭘 우물쭈rum 하는 거야. 빨리 해. 그리고 말이야 모자를 잊어서는 안 된다. 카스팔은 구덩이 바닥에서 모자를 주워 머리에 쓰고 자루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대도둑 호첸플러츠는 그 자루를 끌어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치 기중기로 끌어올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자루가 위로 올라오자마자 호첸플러츠는 자루의 주둥이를 묶어버렸습니다. 만약 호첸플러츠와 같은 경우에 있었다면 카스팔도 역시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되어 카스팔은 드디어 진짜로 잡혀버렸습니다. 이제 새삼스레 떠들어대거나 소란을 피워본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호첸플러츠는 자루를 어깨에 둘러매고 재빨리 소굴로 돌아갔습니다. 자, 도착했다. 호첸플러츠는 그 자루를 제펠 옆이 마루바닥에 털썩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너희들 둘 가운데 어느 쪽이 제펠이고 어느 쪽이 카스팔인지 확실히 알 수 있겠지. 대도둑은 자루 주둥이를 조금 열었습니다. 카스팔의 머리가 나올 만큼 열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이상은 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만하면 내가 카스팔이라는 걸 인정할 테지 하고 대도둑 호첸플러츠는 제펠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펠은 이번에도 자기가 제펠이라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펠이 말을 하려 할 때 카스팔이 눈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어쩌면 대도둑이 두 사람을 잘못 알아보는 편이 그들에게는 더 유리한 일일는지도 모르거든요. 이놈 왜 대답하지 않나? 무엇 때문에 대답할 필요가 있나요? 하고 카스팔이 제펠 대신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훨씬 더 잘 알고 있으면서 말이에요. 프런체호츠 씨. 프런체호츠라고? 난 호첸플러츠야. 이거 실례했군요. 프런체호츠님. 바보 같은 녀석. 왜 그러세요? 호첸플러츠라고 했지 않나? 멍텅구리 같은 놈. 너는 이렇게 간단한 이름도 외우지 못하니? 그렇지 않아요. 프런체호츠님. 헤헤헤. 호첸플러츠는 냄새 맡는 담배를 한 줌 꺼냈습니다. 대도둑은 아무리 화를 내보아도 소용없다고 생각한 것이어요. 이 제펠이라는 꼬마는 사실 모자를 쓰고 있는 꼴 그대로 손도 댈 수 없는 바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대도둑은 송아지 그림이 있는 커다란 손수건을 의젓하게 펼쳤습니다. 그리고 재채기를 하고 손수건으로 코를 풀었습니다. 완전히 코를 다 풀고 나서 손수건을 넣은 다음 카스팔과 제펠 앞에 서서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가죽 허리띠 안에 꽂고 두 사람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너희들은 남몰래 나를 조사하려고 했다. 그러다가 오히려 이렇게 나한테 잡혔다. 이쯤 되면 끝난 거야. 너희들은 잘 봐줄 수가 없어.
내가 마음만 먹는다면 너희들의 배를 갈라버릴 수도 있고 목을 자를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그럴 생각은 없어. 그 까닭은 대도둑은 담배 쌈지에서 코 담배를 또 한 줌 꺼내어 냄새를 맡고 재채기를 하며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건 말이야, 좀 더 좋은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이야. 카스팔, 너는 하고 대도둑은 제 패를 가리키면서 쇠사슬에 달아두겠다. 너는 이곳에 남아서 나를 위해 온몸이 새까맣게 될 때까지 일을 하는 거야. 그리고 제펠, 너는 하고 이번에는 카스팔을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팔아치워버릴 테다. 예? 하고 카스팔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누구에게 말이에요? 누구에게라니? 호첸플로츠는 말했습니다. 페트로질리우스 18겜만이라는 악당인 대마법사에게 말이야. 나와는 옛날부터 사이가 좋은 사람이지. 하하하. 악당 대마법사 페트로질리우스 18겜만은 자기 집 부엌에서 기분 나쁜 듯이 구부리고 앉아 감자 껍질을 벗기고 있었습니다. 이 사나이는 굉장한 마법사라서 사람을 어떤 동물로도 만들 수 있으며 또 흙탕물을 황금으로 만드는 일도 아주 손쉽게 해치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자 껍질을 벗기는 일은 꽤 애를 써보았지만 아무래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카로니 국수나 보리만 먹었는데 감자가 먹고 싶어 견딜 수 없게 되면 앞치마를 두르고 감자를 깎는 귀찮은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쳇, 하인이 없어서 이것저것 모두 내가 해야만 하다니 하고 대마법사 페트로질리우스 18겜만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하인이 없는 것일까요? 내 마음에 드는 하인을 아직 찾지 못해서 그런 거야. 하고 마법사는 또 생각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들려면 무엇보다도 바보라면 돼. 바보 같은 녀석이라면 마법 소굴에서 부려먹어도 내 마술을 눈치챌 염려가 없거든. 이런 점으로 본다면 마법사라는 것은 아주 조심을 해야 하는 거야. 이런 일로 걱정할 정도라면 귀찮더라도 내 손으로 감자 껍질을 벗기는 것이 얼마나 나은지 모르거든. 18개만은 잠시 일하던 손을 쉬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계속해서 껍질을 벗기려고 할 때였습니다. 현관에 벨이 울렸습니다. 잠깐 기다려. 대마법사 페트로질리우스 18개만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곧 나갈 테니까. 마법사는 현관까지 나가서 무거운 빗장에 손을 내밀고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직도 앞치마를 허리에 두른 채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채 앞치마를 두른 페트로질리우스 18개만은 투덜거렸습니다. 이처럼 보기 흉한 꼴을 남들에게 보이다니 견딜 수 없는 일이지요. 다시 벨이 울렸습니다. 알았어, 지금 곧. 18개만은 소리쳤습니다. 앞치마를 재빨리 벗었습니다. 벗은 앞치마는 어디다 두었을까요? 호쿠스 포쿠스. 대마법사 18개만은 그렇게 주문을 외고는 손가락을 딱 울렸습니다. 그러자 앞치마는 저절로 부엌으로 날아가 부엌 안의 고리에 걸렸습니다. 벨이 세 번째 울렸습니다. 페트로질리우스 18개만은 빗장을 벗기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자루를 짊어진 대도둑 호첸플로츠가 서 있었습니다. 오, 자넨가. 대마법사는 기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동안 잘 있었나? 정말 잘 왔어. 안으로 들어오지 않겠나? 응, 그러지. 호첸플로츠는 말했습니다. 페트로질리우스 18개만은 대도둑을 자기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호첸플로츠로서는 무엇보다도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 방에는 대마법사의 참으로 친한 친구가 아니면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여느 손님은 현관에서 말을 주고받을 뿐이었습니다. 18개만이 방에는 큰 책장이 하나 있는데 그 속에는 가죽 표지로 된 두꺼운 책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 밖에 책상 위에도 창문 위에도 또 방바닥에까지 가죽 표지를 씌운 두꺼운 책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책상 바로 위에 천장에는 박지한 악어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쪽 구석에는 뼈가 앙상한 오른손에 불이 켜진 초를 든 해골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페트로질리우스 18개만은 책상 앞에 놓인 걸상에 걸터 앉으며
맞은편에 있는 걸상을 가리켰습니다. 이봐, 자네도 안 깨나. 호첸플로츠는 고개를 끄덕이고 걸터 앉았습니다. 코담배를 한 대 줄까? 대마법사가 물었습니다. 그거 좋지. 치팔개만한 손가락으로 딱 소리를 내면서 공중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마법으로 온 담배통을 만들어 호첸플로츠에게 주었습니다. 자, 실컷 마음대로. 호첸플로츠는 한 움큼 짓더니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러자 뜻밖에도 심한 재채기가 나와 그 때문에 천장에 매달려 있는 악어가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이 흔들렸습니다. 저런, 이건 정말 굉장하군. 이야말로 진짜 담배라고 할 수 있겠군. 그래. 유리 조각으로 코를 찌른 것보다도 3배나 더 독한 걸 어디서 구했나. 집에서 만든 거야. 대마법사 치팔개만은 말했습니다. 내가 특별히 만들었지. 코를 위로라는 이름이야. 어때? 하나 더? 호첸플로츠는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좋은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코담배의 냄새를 맡고 자꾸 재채기를 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한번 장사를 해보지 않겠나? 장사라니, 치팔개만은 물었습니다. 그렇지, 하고 호첸플로츠가 말했습니다. 그 코담배를 나눠주었으면 좋겠네. 치팔개만은 코를 찡그렸습니다. 자네는 뭘 주겠나? 대마법사가 말했습니다. 돈 따위는 쓰레기만큼이나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네도 알고 있겠지. 돈을 내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 하고 호첸플로츠가 말했습니다. 그쪽에서 내놓는 것은 훨씬 더 훌륭한 것이야. 자, 알아맞혀보라고. 페트로질리우스 치팔개만은 이맛살을 찌푸리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호첸플로츠는 잠시 기다렸다가 말했습니다. 잘 생각해봐. 자네가 그전부터 찾았지만 찾아내지 못한 거야. 내가 전부터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한 것이라니 뭘까? 대마법사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혹시 새로운 마법책이 아니야? 틀렸어, 틀려. 하인이야. 뭐라고? 대마법사 치팔개만은 외쳤습니다. 정말이야, 하인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래서 어지간히 바보일 테지. 이 이상의 바보는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바보야. 하고 호첸플로츠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런데 그 녀석은 어디 있지? 이 자루 속에 들어있지. 호첸플로츠는 자루끈을 풀었습니다. 자루가 미끄러져 내리자 안에서 제페리 모자를 쓴 카스팔이 나타났습니다. 페트로질리우스 치팔개만 손가락으로 딱 소리를 내고 안경을 꺼냈습니다. 마법사는 코끝에 안경을 걸고 카스팔을 힐끔힐끔 쳐다보았습니다. 카스팔은 될 수 있는 대로 바보 같은 얼굴을 해보였습니다. 이 녀석 정말로 겉모습처럼 바보일까? 하고 대마법사 치팔개만이 물었습니다. 어쨌든 보기보다 똑똑하진 않지. 하고 호첸플로츠는 대답했습니다. 그거 잘 됐군. 하고 치팔개만이 말했습니다. 아주 좋았어. 이 녀석의 이름은 뭐라고 불러야 되지? 제펠. 그래, 그럼 제펠. 너를 내가 데리고 있겠다. 감자 껍질쯤은 벗길 수 있겠지? 물론이죠, 시나케마님. 페트로질리오 치팔개만은 발끈 화를 냈습니다. 이 녀석 내 이름을 제 마음대로 바꾸는군. 하고 마법사는 화가 나서 소리 질렀습니다. 그리고 나를 부를 때에는 그저 님만 붙여선 안 돼. 대마법사 페트로질리우스 치팔개만님이라고 깍듯이 불러야 해. 이번에는 틀림없이 외워두란 말이야. 예, 알았습니다. 대마법사 제프로딜리우스 바케칠마님. 하고 카스팔은 엉터리로 말했습니다. 바보 같은 놈, 그만하지 못하겠나? 하고 대마법사는 카스팔의 목덜미를 거머쥐고 심하게 흔들었습니다. 내가 놀리는 것을 내가 언제까지나 참아줄 것 같으냐. 너 이놈 당장에 이 자리에서 원숭이나 지렁이로 만들어 버려도 좋겠니? 페트로질리우스 치팔개만 손가락을 딱 올렸습니다. 그러자 윙 소리가 나더니 그는 어느새 마술 지팡이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호첸플로츠는 치팔개만이 카스팔에게 마술 거는 것을 말렸습니다. 치팔개만이 팔뚝을 붙들었던 것이죠. 이봐, 치팔개만, 이 녀석이 일부러 자네 이름을 틀리게 부른 건 아니야. 이름을 외울 수가 없는 거야. 아무튼 그 정도로 보란 말이야. 아, 그랬었지. 하고 페트로질리우스 치팔개만은 신이 나서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습니다. 호첸플로츠, 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기분이 좋아. 이 제펠 녀석
내 마음에 들었다. 내 집에서 일하기에 안성맞춤인 녀석이야. 곧 부엌에 데리고 와서 감자 껍질을 벗기게 해야지. 호첸플로츠, 물고값은 나중에 천천히 흥정하기로 하지. 아니, 지금 바로 했으면 좋겠는데? 하고 호첸플로츠는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자네에게는 코담배 반자루면 되겠지. 반자루라니, 하고 호첸플로츠는 되물었습니다. 이런 근사한 하인이 생겼는데 그건 너무 적지 않나? 좋아, 하고 페트로질리우스 츠팔게만은 말했습니다. 한 자루로 하자. 그럼 됐지. 그렇게 말하자 호첸플로츠는 승낙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제패를 마음대로 해도 좋아. 이젠 자네 것이니깐 말이야.